세계 평화의 상징이자 인류 화합을 위해 개최되는 올림픽이지만 중국과 일본은 올림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일본 도쿄올림픽에 이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무수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FBI의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자신감인 줄 모르겠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50%까지 관중을 입장시킬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거주 외국인도 경기를 관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진원지였던 중국에서 다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올림픽을 통해 방역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국이 입장료 수익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거였다면 올림픽 선수 및 관계자들과 일반인을 철저히 분리한 폐쇄 루프를 애초에 왜 선언한 건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경기장에 일반인 입장을 허용한다면 방역 실패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말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정부가 올림픽 개최를 위해 몇 개월 전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칙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중국인들의 분노도 엄청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칙링을 밀어붙인 이유가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관중을 입장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일례로 인구 1,300만 명의 대도시 시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늘어나자 전면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봉쇄 강도는 2020년 1월 우한 봉쇄 이래 가장 강력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이틀에 한 번 가족 중 한 명만 생필품을 사러 집 밖에 나갈 수 있었으며 사흘에 한 번꼴로 핵상 검사를 받아야 했죠. 무려 25일간 도시 자체가 완전히 마비돼 유령 도시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도시 봉쇄에 당연히 뒤따라야 할 중앙정부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3개월간 봉쇄됐지만 정부 지원이 이어진 우한과 달리 시안시가 자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마트와 가게에 식료품이 동나기 시작했고 도시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비규환의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안시의 절박한 상황을 폭로한 기자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장쉐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장안 10일이라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장안이란 시안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의 글에는 중국의 참혹한 현실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 젊은이가 먹을 걸 구하지 못해 일주일 동안 인스턴트 라면만 먹어 입이 헌 사연은 물론이고 임신 8개월의 임산부가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없어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 유산한 일이나 협심증을 앓던 부친이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해 혼자 남겨진 한 소녀의 사연 등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시안시 주민들의 생활이 공개됐죠. 그러나 이 채널이 중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자 중국 정부는 급하게 장쇠의 위챗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혹시나 여론이 형성돼 주민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날까 걱정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의 봉쇄 정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시안시뿐만이 아닙니다. 인구 1390만 명의 텐진시, 547만 명의 허난성, 안양시 등도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베이징에서 고작 30분 거리인 도시이기 때문에 칙링은 더욱 엄격하게 진행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유관중 경기 방침은 어이없게만 느껴지는데요. 이슈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올림픽 기간 개인 휴대폰 대신 임시 핸드폰을 쓰길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역시 자국 올림픽 대표팀 구성원들에게 임시 휴대전화를 지급하며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FBI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 정보를 탈취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2,000여 건을 조사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고도 미 정보당국 내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및 지적재산권 절도 등에 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올림픽 관계자들은 모두 설치해야 하는 마이 2022 앱입니다. 캐나다 보안 연구팀에 따르면 이 앱이 수집하는 개인 의료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가 누구에게 수신되는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중 일부는 암호화에 실패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앱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였죠. 연구팀은 중국 정부가 정보 검열이 쉽도록 의도적으로 암호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중국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해커들이 중간에서 이 앱을 해킹해 휴대폰 내 개인정보를 캐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라서 안전한 분야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올림픽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만 해도 개막식을 앞두고 러시아 해커들이 올림픽 네트워크를 집중 공격해 관중 입장이 지연된 적이 있었죠. 러시아 선수들이 국가 주도 도핑 의혹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군 총정찰국이 보복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네트워크를 공격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도 러시아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었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는 이상할 만큼 사이버 위협과 해커들의 활동이 잠잠한데요. 그동안의 사이버 공격이 중국을 비롯해 중국의 우호국인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에서 감행됐다는 점이 우회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올림픽 해킹 가능성이 아닌 미국과 다른 나라 관계자들이 중국 당국의 해킹 및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중국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토와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나토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러시아의 핵심적인 요구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고 충분한 무기를 확보한다면 러시아는 나토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에서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올림픽 기간에 침공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2008년 8월 그루지아 침공과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 모두 올림픽 기간에 이뤄졌었죠. 또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수많은 국가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며 외교적 보이콧을 감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유럽 지역에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에 포위당한 러시아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세력을 넓힐 심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두고 중국은 대만을 두고 미국과 대치 상태라는 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지죠. 이러한 신냉전 구도는 한국에도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도쿄 올림픽이 끝나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문제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대체 언제쯤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려나요? 무사히 올림픽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답답한 시간입니다.